국회는 오늘 저녁 8시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년 만에 순증됐는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장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여당 단독으로 외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징계의 연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추미애 윤석열 갈등 사태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반 사태론 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치 2라운드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네, 국회 본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여야가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여야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법정 시한인 오늘 예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처리될 예산은 558조 규모로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인 555조 8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예산보다는 45조 원 증가한 것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순증한 건 11년 만입니다. 여야는 우선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설 명절 전인 내년 1월쯤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보육 돌봄 확충,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여야가 합의했었는데요.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기재부의 문서 작업이 저녁 7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저녁 8시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일부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선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예산안 증액 합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인데 이는 결국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선인 서병수 의원은 국회가 정부 예산을 증액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안 합의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해 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선의 홍은표 의원도 정부가 세금 폭탄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 합의로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비판을 일축했고 게다가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이 3조 5천억 원 반영됐다면서 2조 원 정도가 증액된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들도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이 국민들이 마주한 위기감에 비해 너무 적게 결정됐다는 건데요. 정의당은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민지 기자, 또 이번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네, 여야가 오늘 예결위 소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 예산에 합의하면서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세종의사당의 완전 이전과 부분 이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 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들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 고령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현장에서 본회의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을 두고 여야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을 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민주당은 검찰이 개혁을 받아들여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처리하고 공수처 출범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 여당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고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권처럼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를 앞두고 전격 사퇴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에 법무부 법조실장을 지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위원장을 맡게 되는 만큼 추 장관은 모레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징계위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윤 총장 징계 여부에 여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오늘 국회 외통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당 단독으로 외통위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결국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인 민간의 대북전단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에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김여정 칭송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가 이런 법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처리해야 되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단독으로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되고 있다며 대북 전단을 제한하는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여정으로부터 나왔다, 하명이다라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지금 제외하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절박한 호소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래서 시급했고 여성가족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명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여가위는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성 학습 기회라는 발언으로 여가위 파행까지 불러왔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여야 합의로 오늘 출석하는 대신 발언을 금지시켰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2시간 정도 후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텐데요. 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는 것이 6년 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매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3차 재난지원금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매년 그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로 그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는데요. 네.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등 민생을 돌보기 위한 그 시급한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국회 예산안 처리 풍경까지 바꿔놓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수준인데요. 그동안 재난지원금 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건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었죠.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그 현장 리포트 소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2조 2천억 원 정도 순증된 558조 원 규모인데요. 이 승준된 예산은 나라 빚을 내는 거죠. 국채를 추가 발행에 충당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죠. 박홍근 의원,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12월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가 슈퍼 예산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좀 더 피해가 큰 그런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좀 설계를 하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고 3조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박 의원은 지급 대상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그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그 5개 집합 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이 정도 수준이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모처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협치한 걸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법 개정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이죠. 야당의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어제도 재확인했습니다. 모레 4일이죠. 법사위 법안 소위를 시작으로 전체 회의를 거쳐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그 앞서 민주당은 3차례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그 의견 조율에 실패하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심사했습니다. 사실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그 다음 주 그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적 열세 있는 국민의힘,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네. 국정화법 개정안 처리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 외통에서 처리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보면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을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도 처리 시점을 연기시킬 뿐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어서 필리버스터 무용론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다시 소집을 해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나올 대응책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영자 처벌이 사고를 예방할 것이란 의견과 사업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청회에 불참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사위 공청회에서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안전범죄 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업은 벌금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식 처분이 80% 이상이고 법원으로 가면 이것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년에 한두 건, 서너 건 이렇게 있고 대부분이 이제 60% 이상이 벌금 이렇게 되고 있다. 처벌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성 요건이 모호해 형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안전 관련 법령의 구성 요건이 허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벌칙체계가 엉성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우리 중대기업처벌법에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후 처벌 위주의 접근이 실제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며 처벌보다는 기업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자 측에선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 제정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한 대규모 기업조차도 이 법안 제정 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또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효과적인 재해 방지를 위해선 책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에 산업 안전을 정말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영계를 향해선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 1호 법안으로 내세워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대재해 관련 입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진통을 겪던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전체 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경되고 전부 개정될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 뒤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7월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활동, 안전관리, 수사사무로 규정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우려했던 주치자 보호 조치를 비롯한 지자체 복지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했습니다. 개별 경찰관 신분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분리하지 않고 경찰에 두는 일원화 모델로 가기로 했습니다. 통해서 경찰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민생 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 금지 규정과 함께 헌법과 법률 위배 시 국회의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치안 업무 담당의 경찰청장과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3개의 운영 주체로 분리됩니다. 이 밖에 정보경찰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치안 정보 수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 정보 수집으로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 정치 관여 우려를 최소화했습니다.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전체 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 참사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활동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았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충분한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중기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행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오히려 일터를 잃고 투잡을 뛰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하면 최장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비상 방역 탓에 시험장 모습은 예년과는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입 수능이 내일 실시됩니다. 전국의 49만 수험생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올해 4월 총선거를 안전하게 치렀듯이 이번 입시에서도 K-방역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어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험을 치르게 돼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 수능이 끝나면 곧바로 대학별 고사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전체 입시 과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방역, 입시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수험생 자녀를 둔 당직자 10여 명에게도 응원의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깜짝 선물은 전주의 유명 제과점 베이커리로 합격을 기원한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사태로 한 차례 연기가 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우리 수험생들은 끝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고요. 또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일주일 만인 어제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윤 총장을 향해서 특별한 주문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되죠.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퇴임 이후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 하는 말을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제일 깜깜한 거죠. 선언해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 추 장관의 경질과 윤 총장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명백한 선언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에 대해서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게 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야권에서 영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윤 총장의 정치적 활동을 자제시켜서 당내 잠룡을 키워보자는 견제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야권에선 정치인으로서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여론조사에선 윤 총장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윤 총장. 윤 총장은 과연 차기 대선에서 야권의 주자로 나서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야권이 승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 요인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 나선 안철수 대표. 야권의 선거 승리가 어려운 세 가지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선거를 꼽았습니다. 안 대표는 인지도를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선거라며 정치 신인은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직 선거가 될 거란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밝혔는데요. 보통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서 조직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야권은 조직이 거의 붕괴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이 불리한 세 번째 이유로는 정부 여당이 쓸 카드가 많다는 점을 제시했는데요. 안 대표는 갑자기 백신을 도입한다고 뉴스를 퍼뜨릴 수 있고 재난지원금을 한 가구당 200만 원 주겠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며 정부 여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 범보수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이 다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장만 마련된다면 문지기라도 하겠다며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호소도 곁들였습니다. 과연 안 대표의 바람대로 야권 재편은 이뤄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코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첩, 대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였죠. 이 법원도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먼저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행정법원에서 대략 10페이지 정도 이 판결문을 내세웠는데요. 거기에 주요한 쟁점은 대략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집행 명령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없앤 것이다. 몰각시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없애버렸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두 번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맹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검찰의 독립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직무 수행을 못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임기 보장해라. 지휘권, 감찰권 최소화해라. 그리고 중립성, 독립성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의지로 이러한 얘기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헌법과 검찰청법을 지켜라. 추미애 장관 잘못했다. 이런 식의 판결을 보입니다. 네.
또 매주 함께하는 또 최진봉 예. 교수님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뭐 질문은 제가 드렸는데요. 그 윤 총장 이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단 쟁점별로 좀 분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사실은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직무가 배제된 것이 공익에 우선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네. 또 법무부 장관이 물론 직무시킬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의 판단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왜냐하면 검찰의 독립성이라든지 검찰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가 여러 가지 공익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직무 배제가 적절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감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에서 따지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면 또 윤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면 그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판결은 저는 존중하고요. 어제 판결의 내용은 직무 정지까지 가야 될 얘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배제는 아니고도 감찰하고 징계를 계속할 수 있을 텐데 네. 예, 직무 배제까지 한 것이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다만 이것이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런 오류가 없냐, 이건 모른다는 거죠. 그건 징계위원회가 또 한번 따져보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판사, 그거는요, 감찰, 이미 예. 감찰위원회에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사유가 이것은 위법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판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사유가 기본적으로 이건 직무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우리가 금요일에 있을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따져본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걸 갖고 왜 징계를 합니까? 이것은요, 그냥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소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찰위원회는 말씀 안 드렸군요. 감찰위원회는 공고사항입니다. 그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네. 또 감찰위원회에서 저는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감찰위원들의 중립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도 있으면 저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11명 중에 7분이 참석을 했어요. 전체 다 참석한 건 아니고 7분이 참석하셨고 거기서 결론이 내린 건데, 물론 감찰위원회 논의 사항도 저는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하고요. 그걸 또 징계위원회에서 참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찰위원회 결정이 그럼 모든 게 맞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부분 그걸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감찰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절차상으로 징계위원회는 법적으로 결정력과 효력을 갖고 있는 단체고, 감찰위원회는 권고를 하거나 참고사항으로 정보를 듣는 기관이에요. 물론 네. 그 기관이 제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감찰위원회 결과가 100% 징계위원회 그대로 수용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100%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장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의 메시를 한번 의미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얘기로 봐야 되는데요. 검찰총장이 하기에는 좀 선을 넘어선 얘기 같아요.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 이것은요, 우리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이 헌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는 정치를 할 거야, 하고 싶어, 하고 있어. 이런 잠재의식 속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으로 얘기 잘 하셨죠. 당연히 추미애 장관의 여러 위법하고 부적절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을 어긋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들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헌법 12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감찰위원회나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하고 규정에 어긋난 그러한 징계 절차를 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 잘못했어. 라는 표현을 에둘러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장성철 소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앞부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부분의 말씀에.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윤 총장이 평소에는요, 정문으로 이렇게 출근하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제 일부러 그렇게 왔고 언론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다 기대하고 와 있는 거잖아요. 또 메시지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메시지는 결국 정치에 대한 뜻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첫째는 현재 본인이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게 핍박이다.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본인은 부당하게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첫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찰 내부 조직의 조직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총장의 뜻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 저는 있다고 봐요. 본인은 원칙을 지키고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을 거다. 그러니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따라와라 라는 메시지까지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추미애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결정들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원에서 나온 결정은 그 직무 배제 행위가 지나쳤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니까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따진 게 아니에요, 거기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내리고 어떤 결정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거기서도 심도 있게 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징계위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 결정에 이어서 이 법무부 차관 고규영 차관이죠. 이 사의 표명을 바로 했습니다. 징계위가 연기된 결정타가 된 걸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징계가 연기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윤 총장이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네. 아마도 이제 그 법무 차관이 갑자기 사의를 표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러니까 징계를 시행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는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네. 징계위원회에서. 그래서 법무차관이 대행을 해서 위원장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이분이 사임을 함으로써 결국 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지는 부재의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무부 차관 임명이 또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제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임이 결국은 징계위원회가 연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장 소장님. 맞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없으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데, 오늘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용구 전 법무부 네. 법무실장을 차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셨어요. 이분은 대표적인 이번에 친정권 인사였죠. 처음에 초기에 법무실장을 하셨고 공수처 출범 준비 팀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되게 이 정권에서 잘 나가는 로펌에 거기에 또 소속된 변호사기도 하고요. 이런 분을 속전속결로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징계에 대한 의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강한 거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징계하자, 처리하자. 더 이상 이제 그냥 이번에 한번 그냥 소나기 맞을 때 그냥 확 맞고 끝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1961년 이후에 검사를 하지 않은 분이 법무부 차관 된 적이 이제 이분이 이제 유일한 거예요. 처음이죠. 이제. 처음이에요. 예. 61년 전에는 한 10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분을 친정권 인사, 그리고 어떠한 인사 검증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임명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꼭두각시를 빨리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건 너무 급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용구 변호사가 이제 차관으로 새로 임명이 됐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요, 차관을 지금 임명 안 하면 징계위원회가 안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경우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을 밀어주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카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인데 윤석열 총장인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은 한쪽에 힘을 실어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어떤 결정을 내는데 그게 힘이 실리는 모양으로 가는 순간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법무차관을 임명한 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임명한 거, 물론 절차상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법무차관이 임명돼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했다고 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또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윤 총장 관련 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그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그 감찰에서 받아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감찰 내용들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거라고 봐요. 그걸 살펴본 다음에 정말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루어질지를 결정하지 그냥 가서 거수기처럼 앉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법무부 장관이 예컨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징계위원들이 다 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무차관을 임명하는 것이 뭐 징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을 때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징계위를 안 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짧게 질문을 드리면요. 윤석열 추미애 동반 퇴진론이 강하게 흐르는 상황인데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뭘 잘못했는데 동반 퇴진을 합니까? 잘못한 거, 위법한, 규정에 어긋난 여러 가지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추미애 장관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 쫓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사람, 추미애 장관입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법률적인 위반을 했는지 본인이 직무배제하면서 6가지의 그러한 혐의 때문에 직무배제했다라고 하지만 행정법원이나 감찰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은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다. 그만둘 거면 추미애 장관이 그만둬야 된다. 윤석열 총장 그만두면요. 권력을 향한 수사 할 수 없습니다. 월성 원전 이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를 안 하고 있어요. 신청도 안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수사 물 건너간다.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책적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 윤석열 총장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미 좀 정치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같은 평론가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 봉사라는 단어 쓴 거 보면 정치할 것 같아 라고 저희가 해석하는 거지 본인이 나 정치할 거예요. 나 대선 출마할 거예요 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하죠. 대선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해. 아니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런 걸 강요합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검찰이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동반 퇴진론 어떻게 보십니까? 동반 퇴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물론 안 한다고 제가 장소영 말에 동의한 것은 장소영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동반 퇴진을 안 한다는 게 동의합니다. 동반 퇴진 안 할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한 아까 이제 제가 늘 아까도 강조해서 말해서 법원은 징계 사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직무 배제 건에 대해서 그게 지나쳤다고 판결을 내린 거지 징계 사유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어요.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 배제할 만한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고 봐요. 자, 징계위원회 열리잖아요. 절차에 따라 열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고 제가 할지 안 할지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절차에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동반 사퇴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현재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따져서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일단 여러 가지 감찰을 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징계위원회에서 따져보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불복하면 또 법적 소송을 하고 이런 절차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동반 사퇴를 하라 말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어제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이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좀 오갔을까요? 저는 그 추 장관이 지금까지 감찰 내용이나 아니면 조사 내용 이런 부분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워낙 논란이 되고 있으니 물론 뭐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보고를 했죠. 지난번에 그 직무 배제하기 전에 잠깐 보고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를 하고 보고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 사안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어떤 관리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관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까지 조사 내용이라든지 조치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퇴 문제는 아마 안 나왔을 걸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징계위원회가 끝났는데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건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징계를 해달라고. 징계권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상황이 되면 어떤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사항을 보고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면담에서 상황 보고까지만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한 것과 더불어서 법무부 차관이 그만둔대요. 후기 법무부 차관 누구 시킬까요? 라는 것까지 상의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동반 사태나 너 추미애 너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는 안 왔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갖고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대통령님은 제청 받으면 허락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당이 어제는 말을 아꼈는데요.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의 대결 양상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마치 두 사람의 감정 싸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죠, 여당한테는. 장 소장이 인상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프레임을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야만 여당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사람의 충돌 양상이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제 법원 결정도 나왔고 이제 감찰위원회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에는 검찰 장악하겠다. 시급한 현안은 권력을 향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다음번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 수능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 정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윤석열을 쫓아내자. 이런 얘기를 집권여당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게 집권여당답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끝으로 야당은 이 전방위 대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좀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 뭘 사과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자니까 사과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두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자기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본인들이 볼 때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현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의 수사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 필요하면 해야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처벌해야죠.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됐든.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찰을 필요하고 감찰이 필요해서 감찰을 해서 어떤 경우가 나왔다. 거기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이래라 말해라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일일이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누구 한 사람을 사퇴시키라 이런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절차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결과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나설 때가 아니고 징계위원회 결과가 끝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장 소장님. 아니 제가 가장인데 우리 집 첫째랑 둘째가 1년 내내 싸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너 집에 나가 이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고 와이프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정을 이뤘으면 최고 어른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께서 두 분 다 임명하셨잖아요. 이런 싸움을 보기 좋습니까 이게? 당연히 미리미리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혼란을 가중시킨 것. 대통령의 사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과 요구한다고 사과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합니다. 네. 막판에 잘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요. 아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을 편을 들어주거나 누구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꾸 부처에서 일하는 일에 개입해 보세요. 야당은 또 뭐라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왜 자율권을 안 주고 이리저리 개입을 하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황
상황이 뭐 윤 청장과 추 장관의 대결 양상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야당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지만 그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주식이 얼마 전에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아, 우리 동학혁명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러면 기획재정부 일에 왜 관여를 하십니까? 부동산 문제는 왜 부동산 우리 자신 있어 안정화될 거 왜 개입을 하십니까? 선택적으로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고요. 저는 큰 어른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개입이 아니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잘 됐다 못 됐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좀 불이 붙었는데요. 네. 여기서 좀 끝내야 마무리를 되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일은 내일 아침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등으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지겠는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듯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